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인데요. 하루 종일 비통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라면 비행기 추락이 목전에 닥친 그 짧은 순간 과연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짧은 순간 뇌리를 스쳐가며 들었을 법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일 텐데요. 특히나 이번 참사처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 그 핵심 가치들을 희석시키는 많은 스트레스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쓸데없는 고민들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죠. 내 삶을 진정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스쳐 지나가는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이고요. 지은이는 고은미, 발행인은 한밤의 책 스몰빅 미디어 도서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지나치며 잃어버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조용히 무릎을 던지는데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건강심리학자인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소모적인 일들로 가득 찰 때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다고 말합니다. 또 책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하는데요. 바쁜 하루하루 속에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작은 행복들, 진정성 없는 관계, 그리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다 포기한 나 자신. 저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남이 정해준 목표보다는 나만의 작은 기쁨을 쫓아라 라는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심리학자들의 흥미로운 실험 사례를 설명하며 30가지의 삶의 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자는 조언이었는데요. 이 책은 불완전함 자체를 사랑할 때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자는 관계의 수보다는 깊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를 진정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책은 우리에게 정리와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저자의 담백한 문체와 공감 가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마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편안함을 줍니다. 특히 책을 읽는 내내 과연 내가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지금의 삶이 나에게 과연 맞는지 고민이 된다면 이 책이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듯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것을 원한다.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더 빼어난 연인, 더 넓은 집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 착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대중들에게도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화창한 날씨 아래 한가로운 휴일을 만끽하던 중 그의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손에 들린 풍선을 보았다. 이내 아이는 자신도 풍선이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그만 손에 든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교수는 생각했다. 이크, 그렇게 원하던 풍선을 잃어버렸으니 울면서 다시 사달라고 떼를 쓰겠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았다고 한다. 또 다른 교수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탈벤 샤하르 이야기이다. 그의 아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한 그날도 아들은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교수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사준다고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도 소중하게 여기느냐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이유로 풍선을 원했다. 풍선을 획득한 순간 그 부러움은 끝났다. 그래서 아이는 풍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풍선을 잃어버렸을 때도 별 아쉬움이 없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장난감 그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늘 가지고 다니며 소중하게 다뤘다. 그래서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넣었을 때는 새롭고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며 애지중지 들고 다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쓰던 기능만 쓰고 소홀히 하다가 어딘가 고장이 나지 않던가. 한편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여행지에서 운명처럼 만난 옷은 유행이 지나더라도 애착이 간다. 허리둘레가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더라도 잘 다리고 단정히 개켜 옷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상상해보자. 두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널 원해 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널 좋아해 라고 말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은 둘 중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하염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나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가진 미래의 나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완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과 만족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옷장을 생각해보라. 살 때는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정작 배송받은 후에는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옷은 오래되었어도 자주 입게 되고 자주 눈길을 주게 되고 입을 때도 편안하고 만족도도 높다. 실제로 우리 뇌 역시 원하는 것을 대할 때와 좋아하는 것을 대할 때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 쥐의 뇌를 관찰한 실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심리학자 켄트 베리지와
엘리엇 발렌스타인은 우리 속에 쥐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먹이를 차려준 뒤 쥐의 뇌에 전극을 심어 전기 자극을 가했다. 이들이 자극한 부위는 우회측 시상하부라는 영역인데 이 부위는 포유류가 쾌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전기 자극을 받은 쥐들이 평소 싫어하는 먹이에도 쾌감을 느껴 맛있게 먹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쥐들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긴 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자 쥐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한편으로 연신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비벼대는 게 아닌가. 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할 때와 싫어하는 음식을 대할 때의 행동이 극명하게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앞발을 핥고 혀를 내밀거나 입과 턱을 움직이지만 싫어하는 음식 앞에서는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비벼댄다. 쥐들이 보인 행동은 후자였다. 즉, 실험에 투입된 쥐들은 외측 시상 하부의 자극으로 인해 음식물을 원한다는 충동을 느꼈을 뿐 절대 그 음식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이 실험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절실히 원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든 말이다. 따라서 원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만족스러워진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를 착각하면 잠깐의 욕구에 휘둘려 좋아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득그득 채우게 된다. 그런 인생의 끝에는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평소에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물건의 영역뿐 아니라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물론 살다 보면 꼭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물건만,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잡을 수는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이 있다. 바로 그 대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계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시계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저 시계를 원하는가? 나는 저 시계를 좋아하는가? 나에게 저 시계가 필요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할 때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시계를 구매하면 된다. 최고의 소비이다. 이런 소비를 하려고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겠는가.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를 만족한다면 제법 괜찮은 소비다. 하지만 1가지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순이다.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회할 일이 없다. 한편 필요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분은 좋겠지만 얇아진 지갑을 보며 조금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런 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냉큼 사버린다면 기쁜 마음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후회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나 취미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상적이다.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단순히 필요나 욕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내 경우엔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순이다. 물론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물건을 사거나 업무를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단순한 욕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일이 헷갈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습 삼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 보자. 차근차근 익숙해진다면 머지않아 굳건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말했다. 삶이란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라는 의미이다. 인생을 수놓는 숱한 결정들 사이를 단순히 순간의 욕구에 휘둘려 다닌다면 참으로 피곤하지 않겠는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인생을 긴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이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이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가만두면 풀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오던 엘리베이터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7층을 지나 9층, 12층, 15층, 18층, 20층을 찍고서야 내려온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내 혈압은 높아져 간다. 20층에서 내려오면서도 몇 번 더 멈춘 후 드디어 7층에 도착한다. 나를 태우고 나서도 몇 번 더 멈추며 느릿느릿 1층에 도착한다. 마음속은 짜증으로 가득 찼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이번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양옆의 줄만 빠르게 줄어들고 내 줄은 통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점점 초조하고 답답해진다. 이 밖에도 도로에서 내가 탄 차선만 속도가 느리거나 신호등마다 걸려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바로 눈앞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놓치거나 할인하면 사려고 기다렸던 물건이 눈앞에서 품절되거나 저렴하게 샀다고 기뻐하던 중 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하거나 이런저런 약속과 계획을 잡아놨는데 독감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도 상상해보라. 이 정도면 아무리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못 참고 한마디 내뱉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경우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니 오늘따라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에 기분이 하루 종일 우중충해진다. 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도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이 바로 도착하거나 운전할 때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쭉쭉 나가거나 내가 물건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매진되거나 고민했던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어떤가. 이럴 땐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 같다는 느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가. 위에서 소개한 예들은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했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먼저 계산한다고 해서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을 눈앞에서 놓쳤다고 해서 요금이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기분은 왜 이렇게 사소한 운빨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통제감에 있다. 통제감은 말 그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즉, 모든 일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통제감의 유무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실험의 예로 엘렌 랭어의 연구가 있다. 랭어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들 중 한 그룹에겐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해서 직접 관리하고 키우게 했고 다른 그룹은 병원 직원이 관리하는 식물을 그저 쳐다보도록 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 두 그룹의 건강을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화분을 스스로 돌보게 한 그룹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민첩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사망률까지 다른 그룹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의 종말에서 브루스 맥후에는 실험자가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했을 경우 호흡기 질환과 동맥경화증에 취약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며 심지어 사망률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자주 멈출지, 차가 신호에 얼마나 자주 걸릴지, 버스나 지하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등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냥 일어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겪으면 쉽게 초조해지고 짜증이 난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이끌려 간다고, 다시 말해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원인을 찾아 헤매고 결국 기분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고 해내지 못했다라고 착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지 못한 일로 착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대신 주어진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짜증을 내기에 앞서 이 일이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인지부터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오자.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깔끔히 포기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실행해 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계속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닫힌 버튼을 쾅쾅 누르며 짜증을 내는 대신 심호흡을 하며 호흡의 리듬을 바꿀 수도 있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 수도 있고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어제 외운 영어 문장을 되새기며 복습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보며 필요 없는 사진이나 자료들을 지울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 운행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통제할 수 있는 일들로 시선을 돌리고 그 일을 실행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소모적인 태도는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택해보자. 그러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시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 식구 모두가 나를 환대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나를 변함없이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신다. 내 전화번호를 예쁜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으실 정도로 아껴주시니 사이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연인처럼 손을 잡고 데이트하기도 하고 함께 목욕탕에 다녀오기도 하며 한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기도 한다. 친구들은 친정 엄마한테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고개를 흔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다. 하지만 이런 결심이 가끔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시어머니의 수다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이다. 시어머니는 나를 만날 때마다 그동안 본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을 줄줄 늘어놓으신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주변에 있던 사소한 일들부터 근거 없는 소문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이야기까지 반강제적으로 알게 된다. 심리학 공부를 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도 같은 나이지만 잠들기 직전까지 끊이지 않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종종 어렵기도 하다. 그러다 보면 이따금 실수도 생긴다. 특히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피곤한 나머지 평소라면 적당히 말을 돌리며 넘어갈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말실수를 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평소 대화할 상대가 많지 않은 시어머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들어드리려고 하지만 너무 과다한 정보를 접해 듣다 보면 의지력이 바닥나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심리학 용어 중 자기 개방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나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기 개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과 신뢰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개방이 지나치면 말이 많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 경우 자기 개방은 오히려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더 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할 필요가 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늘어놓게 된다. 자기 개방은 관계의 벽을 허무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 꼭 있어야 할 벽까지 무너뜨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자기 개방 중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상대방이 들어와도 되는 방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방을 정해주는 것이다. 내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저지른 실수는 무조건 경청하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것이 심리학자에게 필요한 직업적 덕목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일상에서도 지켜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는 나의 강박적인 태도가 오히려 시어머니의 수다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대화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잠깐 대화를 멈추는 게 좋다.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간식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며 대화에 환기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선을 설정해주면 상대에게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고 나 또한 불필요하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태도가 조금은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무렴 조리 있는 말솜씨로 불편해진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우리 모두가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건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한다 한들 상대가 내 의도를 눈치채고 맞춰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대화란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니 말이다. 그럴 땐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다. 양귀자의 소설 모순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독백한다. 아껴서 좋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아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었다. 돈을 펑펑 쓰다 보면 결국 집안의 가세가 기울듯 말 또한 너무 많이 하면 관계가 기운다. 도로 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앞차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듯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교류도 오가지 못하지만 너무 바짝 붙다간 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바로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이다. 그러니 좋아하는 상대방과는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자. 그것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 구해줄 에어백이 될 것이다. 원망은 빨리 잊고 은혜를 오래 기억하라.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귀자의 소설 모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은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 상대에게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기억한다. 난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가.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무의식 저 깊은 곳에는 아픈 기억을 차곡차곡 보관하고 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동물이다. 그렇기에 평소 관계가 원만했던 상대방일지라도 사소한 계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억눌러 왔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특히나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일수록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내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가 그런 시기였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은 논문의 질과 양에 상관없이 무척 힘들다. 제대로 자거나 먹지 못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끝이 보이지 않는 연구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겠지만 집안에 비슷한 경험을 해본 구성원이 없다면 충분한 배려와 세심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핀잔과 원망을 듣기도 한다. 내가 딱 그랬다. 영구가 눈코트 새 없이 바빠져 생일이나 제사 같은 가족 행사에 남편만 혼자 보내는 경우가 잦아졌다. 에너지가 바닥난 와중에 가족들로부터 애둘러 원망을 듣게 되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내가 느끼는 힘듦에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아 외로웠고 이 과정을 오롯이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다. 내 마음처럼 무거운 가방을 메고 연구실로 향하던 나는 추운 겨울 아침 먹을 것을 찾아 서성이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본래 흰색이었을 털이 꼬질꼬질한 회색으로 물든 모습을 보니 고단한 길 위의 삶을 이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고양이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새끼 고양이가 너무나도 대견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득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 어린 고양이는 비록 삶이 고단할지언정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집사를 만나 편안하게 지내는 다른 고양이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았다. 그저 태어난 대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이었다. 반면 나는 자신의 힘듦을 이유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며 작은 실수와 갈등에도 스스로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책과 비관으로 삶을 덧칠하는 건 인간뿐이다. 고양이가 내게 가르쳐준 태도, 즉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이다. 이는 포기나 체념과는 다르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현실에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태도인 것이다. 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피하고 싶은 현실을 향해 마음을 열고자 하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여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럴 땐 그들을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건 사실 어느 영화 감독이 알려준 방법이다. 아무리 거슬리고 짜증스러운 사람이라도 맡은 배역을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일 수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 자기 캐릭터를 잘 살리려는 모습처럼 보여 고마운 마음까지 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방법은 사람마다 독특하고 다양하다.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중에는 웰빙 기억 기법이 있다. 이는
기분이 좋고 흐뭇한 순간의 기억을 그날그날 기록해두고 힘들거나 원망스러운 기분이 들 때 이를 꺼내보는 방법이다. 웰빙 기억 기법은 크게 나에 대한 웰빙 기억과 너에 대한 웰빙 기억으로 나뉜다. 웰빙 기억 나는 스스로 기뻐했던 기억, 노력과 성취에 대한 기억, 스스로에게 만족했던 기억이다.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 들여다보면 나를 좀먹는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웰빙 기억 너는 상대에게 받은 친절, 감사한 일, 상대방 덕분에 잘 해결했던 일들, 상대방에게 받은 선물 등 그 사람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억이다. 어떤 관계든 고마운 기억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이를 다이어리 등에 그때그때 기록해두고 평소에 틈틈이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감정이 솟아나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다툼이 생겨 상대가 믿고 원망스러울 때도 이 목록을 들여다보면 금방 갈등이 풀리게 된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생각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발생하면 뇌는 도돌이표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재생산하며 강화시킨다. 그것이 감정에 휩쓸려 생긴 일시적인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자. 눈앞의 현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멈추는 일이기도 하다. 고슴도치처럼 세운 가시를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덧셈보다 뺄셈을 잘할 때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얼마 전 부모님 댁의 창고 정리를 도와드리던 중 아주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20여 년 전에 썼던 일기였다. 먼지를 닦고 펼쳐보니 기억에서 지워져 낯설면서도 내 것임이 분명한 글씨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대청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옛날 일기장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기뻤던 일이나 자랑스러웠던 일은 물론 슬펐던 일이나 부끄러웠던 일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어 오랜 세월 동안 희미하게 바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재밌는 점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동안 내 감정이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분명 일기를 쓸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심한 나머지 눈물까지 뚝뚝 떨구곤 했는데 말이다. 20여 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은 이 안에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법칙이 담겨 있다. 바로 감정의 지속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강렬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우리 몸에선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 가끔은 땀도 난다. 이러한 반응은 신체의 활동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감정은 눈앞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 모드 스위치 같은 것으로 신체 또한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던 감정도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씩 잦아들고 며칠을 더 지나면 사그러들고 몇 주가 지나면 마침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만다. 일기를 읽을수록 이 사실을 점점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에게 느낀 서운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건만 이틀 만에 마음이 풀려 함께 놀러 다닌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불안해했던 일이 막상 닥치니까 별것 아니었던 적도 있었다.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아닌지는 그 순간엔 모른다. 둘째, 긴 호흡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그냥 다가왔다가 지나갈 뿐이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인생의 국면마다 맞이하는 사건들은 저마다 나를 무시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다그치며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어쩌면 그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일조차 다시 몇 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흘려보낼 일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하고 털어버릴 일은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감정을 짊어지려 했다간 마음은 균형을 잃고 무너진다.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다. 그렇다면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나를 찾아온 고민을 꼭 쥐고 있지 말고 가만히 놓아주면 된다. 뭘 더 먹을지가 아니라 뭘 안 먹을지부터 생각하셔야죠. 건강 문제로 찾은 병원에서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묻자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가리지 않고 많이 먹으려는 과욕이 오히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였다. 병원을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의사의 한마디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디 먹는 것뿐이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는 것, 사는 것, 보는 것,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꼭 해야 할 일로 넘쳐나지 않던가. 여행지에 가면 꼭 명소에 들러서 인증샷을 찍어야 하고 요즘 유행이라는 영화 드라마는 꼭 봐야 하고 계절마다 예쁘다는 옷은 꼭 사야 하듯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식의 생활이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해준 적이 있던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따라잡기식 생활로는 진실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적어도 뒤처지진 않았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흔들릴 뿐이었다. 나는 바로 그런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내 삶을 헛된 과잉으로 가득 채웠던 셈이다. 마음이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이런 헛된 과잉을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카메라를 놓으면 여행지의 찬란한 풍광이 내 눈에 담기고 유행을 좇지 않으면 나만의 취향이 생긴다. 과잉에 시달린 어제와 작별할 때 내 삶은 내 몸에 꼭 맞는 형태로 줄어든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치 맞춤 옷을 입은 사람처럼 맵시가 난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을 찾고 이를 떠나보내는 방법을 전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결국 나도 모르는 새 나를 올가매는 과잉 사회의 압력을 덜어내고 비우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책에서는 자존감, 인간관계, 업무, 일상,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5가지 주제에 걸쳐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는 데 필요한 심리학 법칙을 소개하고 있다. 뭔가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불안하고 심장이 쿵쾅거릴 때 그것이 머지않아 지나가 버릴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허둥대는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따스하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습이 다르듯 각자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 쓰인 내용을 그대로 따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한 번쯤 따라 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인간의 고민은 세세한 부분은 다를지언정 큰 틀에서는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나 또한 오래도록 고민했다. 내 고민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자기 삶에 맞게끔 덜어내고 더하며 인생을 꾸려나갈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좌충우돌한 모습을 읽으며 쓰디쓴 인생에 한 줄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이 책의 소임은 충분히 다한 셈이 되겠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엔 부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조금 더 알차고 가벼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